자, 전 시간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소비량이 변하는데 어제거나 이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죠. 이때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러한 형태로 그립니다. 이렇게. 이때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곡선 상에서 움직인 거죠.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뭐라 하냐면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주는데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삼성 아파트 가격을 비싸게 판다. 그럼 삼성 안 사고 자, 대림을 더 살 수 있죠. 이렇게 이자율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세금이 감소하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광고가 증가하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네요. 근데 뭐 대충 다 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 말이 있냐. 왜냐하면 이 소득과 관련돼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와 관련돼서 할 말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소득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죠. 근데 어떤 재화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재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석유 같은 경우는 잔뜩 구입하려고 하는데 겨울철에. 근데 그 연탄 같은 경우 예전에 연탄도 뗐었습니다. 연탄 같은 경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돈 많이 버는데 연탄 왜 뗍니까? 잘못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안 살 수도 있겠네요.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리고 자, 저런 식으로 대림 아파트 같은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살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달동네에 있는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 불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살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를 증가시키는 자를 뭐라 하냐면 정상재다 혹은 뭐 우등재 해주는데 정상재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연탄이라든가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니까 안 살려고 하죠.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네요. 이걸요 열등재다 혹은 뭐라고요? 하급재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정상재, 열등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게 소득과 관련돼서 정확히 좀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재화가 만약에 석유 같은 정상재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움직이라 그 얘기고 열등재 같은 경우는요. 연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 좌측으로 움직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이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일 건지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재화의 가격,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조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얘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뭐가 있냐면 여기가 대림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있다고요? 삼성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쳐볼게요. 삼성 아파트. 그러면 사람들은 대림 아파트를 소비하나 삼성을 소비하나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자,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 내부시서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지금부터 만족감을 효용이라는 겁니다. 효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한답니다. 사람들은. 아니면 가격이 비슷했다면 가능하면 싸진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해볼게요. 사람들 간에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한 뭐라고요? 자, 싸진 놈이라든가 아니면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이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삼성 가격이 올랐다. 그럼 삼성 안 사고 사람들은 대림을 더 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예로 대치한골이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자, 얘는 이제 오비 맥주가 있고 얘는 뭐라 할까요? 하이트 맥주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비를 먹거나 하이트를 먹거나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오비만 먹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오비를 먹거나 하이트를 먹거나 만족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 치자. 그러면 사람들은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상대로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슷했다면 싸진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다고 쳐볼게요. 하이트의 가격이 오른다면
상대적으로 오비는 싸진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 하이트를 덜 소비하고 싼 오비를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를 오비로 대체한 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화의 관계를 대체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제다 이렇게. 그래서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제, 하이트 입장에서 뭐라고요? 오비가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잠깐 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에서 어떤 재화가 있는데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오비하고 하이트만 써놓으면 됩니다. 오비하고 하이트. 그래서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제죠. 그러니까 대체 가격이 올랐다.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요 증가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오비 입장에서는 하이트가 대체제고 하이트를 분석할 때는 뭐라고요? 오비가 대체제입니다. 예컨대 하이트를 분석할 때는 오비 같은 게 대체제죠. 오비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오비는 더 살려고 하고 하이트는 안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오비하고 하이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조건 대체제 하면 오비하고 뭘 생각하라고요? 하이트만 생각하고 문제 풀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림 같은 게 있는데 프림 요즘에 1987 뭐 이런 영화도 좀 다시 막 조명되고 이렇게 하는데 복고식으로 옛날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커피에다가 무조건 뭐라고요? 커피에 프림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이렇게 넣어야 됐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 커피에다가 프림과 설탕을 넣었을 때 비로소 커피로서 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커피만 넣어서 먹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다. 예,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커피에다가 프림을 넣어 먹는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 얘도 같이 늘어나겠죠? 얘가 줄어들면요. 얘는 같이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얘네들은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겁니다. 얘는 바꿔 소비해도 만족감이 차이가 없는 건데 얘네들은요 같이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얘가 부산 갈 때 얘가 서울 가는데 얘가 서울 때 같이 서울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컨대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고 쳐볼게요. 프림의 가격이 오르면 프림의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 덩달아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맛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소비도 덩달아 줄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거꾸로 한다면 프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프림 잔뜩 사려고 하죠. 프림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커피가 있어야 되겠죠. 커피 소비도 덩달아 늘리려고 하겠네요. 이거를 두 가지 재화의 관계를 뭐라고요? 보완제 관계가 있다. 보완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완제다. 주의할 것은 커피 입장에서는 프림이 보완제고 프림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커피가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무조건 어떤 재화가 있는데 부동산을 예를 들든 뭐든 하여튼 어떤 재화가 있는데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무조건 커피하고 프림을 딱 써놓은 다음에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안 사려고 하겠네요.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시켜야 됩니다. 요것만 잘 좀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에서 대체제 가격이 변했다. 그럼 무조건 오비하고 화이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요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시면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외에 중간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수요의 변화란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 예컨대 소득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등의 변함에 따라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주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먼저 그 박스 바로 아래 보시면 소득 수준의 증가. 그 박스는 지금 그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고 소득 수준의 증가다 할 때 변화했을 때 정상재란 혹은 우등재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예컨대 석유라든가 고급주택, 고가주택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열등재 혹은 하급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는 재화 있죠. 이런 거라고요. 열등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중간재다 혹은 중립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얘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요는 불변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소금이라든가 치약. 자, 소금,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금 한 수저 넣던 거를 10수저 넣고 이러진 않겠죠. 거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중간재 혹은 중립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타재와의 가격 변화다. 그래서 대체재란, 자, 대체재 하면 항상 오비 입장에서는 하이트가 대체재, 하이트 입장에서 뭐가 대체재라고요? 오비가 대체재인데, 대체재란 타재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하이트 가격이 상승할 때, 자, 타재와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하이트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해당 재와 수요는 증가시키는 재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체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재화를 뭐라고요? 대체재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맨 끝에 타재와의 가격 변화와 관련돼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보완재가 나와 있네요. 맨 오른쪽에. 보완재는, 자, 보완재 하면 뭘 써놓으라고요? 커피하고 프림을 딱 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완재는 타재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타재와의 소비량이 감소되고 더불어 해당 재화 수도 감소시키는 재화. 그러니까 프림 가격이, 자, 여기서는 하락했나요? 상승했다. 프림 가격이 올라가면 프림의 소비량도 줄어들고 해당 재화인 커피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걸요, 자, 이 보완재를 하는데 얘네들은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커지는 재화, 이걸 뭐라고요? 보완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만 더 한다면, 자, 커피하고 맥주하고 커피가 있다고 쳐볼게요. 맥주하고 커피는 별 관계가 있어 없어요? 맥주와 커피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 가격이 올랐다. 그럼 커피는 안 사려고 하죠. 자, 근데 저녁 때 맥주 먹는 거하고는 별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별 관계 없는 재화를 뭐라고요? 독립재라는 겁니다. 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커피하고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가 올라오면 커피는 안 사려고 하죠. 그럼 아파트 구입하는 거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독립재다. 별 관계 없다 해서 뭐라고요? 독립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쉬운 것들입니다. 71페이지, 자, 맨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다섯 번째, 자,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다 해서 만약에, 자, 대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선호도의 증가는 그 줄 끝에 수요의 증가. 그다음에,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시장 이자율의 하락.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돈을 빌리고 싶겠네요. 그러면 그 줄 맨 끝에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 증가. 그다음에, 자, 가격,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담배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당장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그 두 번째 줄 보면 수요가 증가해줘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 그다음에 기타, 인구가 증가하거나 광고가 증가하거나 세금의 인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수요의 수요 형태다 해서 여러 가지 수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시험에 거의 안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출 체크. 다음 중 저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저량은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 분명해지는 거죠. 이걸 저량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재고. 재고는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재고량 할 때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건물 임대료는 한 달간의 임대료인지 1년인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의 자산, 재산, 뭐는 다 똑같은 표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 상태는 계속 변동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재산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되니까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은 한 달간인지 연봉인지 분명히 해주라고 했죠. 이건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인구도 오늘 현재 인구다, 아니면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작년 1년 동안에 A지역에서 새로 지어서 공급한 양,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 공급량은요, 자, 이거는 유량 변수입니다. 그래서 자, 저량에 해당되는 것은 왼쪽에 있는 거 3개, 주택 재고, 그 다음에 자, 가계의 자산. 가계라는 것은 소비의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가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자산, 그 다음에 도시 인구 규모, 이거 세 가지를
저량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좌측은요,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우측은 증가, 좌측은 뭐라고요? 감소.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우측.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요거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잠시 후에 공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공급을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공급 우측. 그 다음에 사회적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 지역 전체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좌측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조심하세요. 해당재와 지금 아파트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이거는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이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선 상의 이동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다. 그래서 대림 아파트가 싫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요, 수요가 좌측. 그 다음에 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주택 하면 항상 대체제 하면 오비하고 하이트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제인데 하이트의 대체제 가격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하이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하이트는 더 살려고 하죠. 오비는 안 살려고 하겠네요. 이거는 수요가 좌측입니다. 수요 좌측.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이거는요,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이거는요, 수요 우측입니다. 그래서 자, 이 수요가 좌측으로 가는 거는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그리고요, 대체주택 가격 하락. 요 세 놈을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수요 곡선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수요에 대해서 항상 요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은 자, 판매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 파는 자 입장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사는 자 입장은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 입장이라고요? 파는 자 입장에서만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은 파는 쪽에서 분석한다. 파는 쪽. 자, 그러면 공급의 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공급이 뭐냐? 자, 공급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오비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한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런 걸 뭐라고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맥주 가격이 한 1,800원 정도 한다면 그 한 달에 50만 병 정도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걸요. 공급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적어 보겠습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다면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자, 아니면은 그 서비스 같은 거는 욕구다 해주면 되겠네요. 욕구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오비 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3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요거는 정확한 표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루에 30만 병인지 아니면 1년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딱 명시해 줘야 돼요. 한 달에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하루에 1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량 경제 변수다.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요? 자,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플로우다. 흐름을 나타내는요, 자, 플로우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수량이 아니죠. 이거는 팔려는, 몇 개를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개념.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밀감자수 아저씨처럼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할게요.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아저씨 입장에서 밀감장수 아저씨 입장에서만 자기도 뭐라고요? 그 농산물 시장에서 띄운 가격이 있겠죠. 요거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
그다음 이 정도 가면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판매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생산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가격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 오비맥주 같은 게 가격이 좋아지면 이걸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은데 무턱대고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범위 내에서 공장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산력을 갖춘 공급 이걸 뭐라고요?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력 있는 공급을 뭐라고요? 유효 공급이다. 자,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팔려는 의사와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자, 시장에서 실질적인 판매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양. 제가 판매량 한다 하더라도 항상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73페이지에 아래쪽에 공급의 의의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박스 바로 밑에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래서 이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측정할 수 있는 유량 변수이며 그 다음에 자, 팔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사전적 개념이다. 그리고 또한 생산력을 갖춘 공급을 의미하는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번에는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공급 함수는 또 뭐냐? 공급 함수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냥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멋을 내려고 함수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다 생각하시면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아까 그 지역입니다. 아까 지역에 주식회사 대림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자,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이런 것도 만들어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가라든가 공장도 지어 팔고 있고 자원개발 같은 거 하고 있는 프렌트 산업 이것도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인데 자, 이 건설업계 5위권 내 정도 들어가는 중견 건설업체인데 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좀 지어서 팔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대림 아파트 2편에서 는 아파트인데 요거를 XJ 이렇게 해볼게요. XJ다. 요거를 대림 아파트를 XJ. 자, 그러면 자, 이 Q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Q라는 것은 수량인데 여기서는 판매량, 판매하고자 하는 양 이걸 생각할게요. XJ는요 대림 아파트. 그러면 대림 아파트의 판매량에 그러니까 항상 판매량 할 때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대림산업이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대림산업은 여기다 아파트 지을 수도 있고 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다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둘 다 한 평당 생산비는 똑같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다 짓든 자, 들어가는 비용은 생산비는 똑같다고 치자.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근데 요 지역은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한 1,600만 원대가 형성돼 있고 이 지역은 1,200만 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지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겁니다. 소비자의 목표는 효용의 극대화에 있지만 기업의 목표는요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윤이 안 나면 존속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곧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윤이 안 나면 월급 줄 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자, 저기 기업 근로자들은 다 나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은행도 못 갚으면 다 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이 기업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면 곧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지을 경우는 얼마 안 남는데 여기다 나오면 크게 남는 거죠. 여기다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가격이라는 게 P죠. XJ 가격. 그러니까 XJ의 대림 아파트의 시장 가격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기술 수준 같은 거 생각해볼게요. 기술. 자, 여기다 원래는 한 30동 정도, 그러니까 건물이 30개 정도 지으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작년 후반기까지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대림산업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이 3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반이 절감되니까 돈이 남죠. 그럼 그 옆에다 몇 동 더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그 다음에 생산 요소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 지으려면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필요하고 토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이 대림산업은 건축 자재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의 반은 이태리라든가 미국에서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요번에 올해 초에 갑자기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했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재를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차질이 있는 거죠. 이게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다. 자, 이거 외에도 각종 뭐 이자율이라든가 뭐 이자율 그러니까 그 기업들도 건설업체들도 자기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서 짓는데 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세금 같은 거 조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법인세를 대폭 절감해 준답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없으니까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지금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의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분양 시기를 늦추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뭐 착공을 늦춘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더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펑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자, 공급곡선은 자, 이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놈과 요놈을 딱 쪼개 본 다음에 예를 보자면 해당 재화, 당해 재화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요번에 팔려고 하는 대림 아파트의 가격 요인이다. 이거는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나머지 요인이다. 딱 구분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공급곡선은 다른 요인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러면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딱 하니 가격 얘는 뭐랄까요? 수량인데 판매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대림산업 입장에서 이렇게 요 회사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지역이 평당 1200만 원 정도라면 50동 정도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50동이면 건물이 50개니까 이걸 평수로 한다면 총 평수로 한다면 3000평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3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1500만 원 정도로 좋아진다면 뭐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1500만 원 정도라면 얼마라고요?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5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윤의 극대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다 안 짓고 여기다 더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가격이 좋아진 데다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를 서플라이에서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데 많이 짓고 싶을 겁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파트 덜 짓고 싶겠죠. 이걸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런 지역에는 아파트 더 짓고 싶겠죠. 이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쭉 연결한 걸 뭐라고요? 공급곡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한 거고, 원래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생산비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계 비용 곡선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 벌써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간단히 얘는 일종의 비용 들어간 거니까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쭉 연결한 거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다. 가격이 오히려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이 지역은 공급량 줄이고 싶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공급 곡선과 이번에는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딱 두 군데다. 딱 두 군데. 그러니까 대림하고 삼성만 있다고 쳐볼게요. 대림하고 삼성 이 편한 세상 레미안 아파트 요것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가격 요거는요 수량 가격 수량인데 자 대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삼성도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것도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치면 되는 겁니다. 수요 곡선처럼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합치게 되면 어떤 형태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수평적으로 합친 거를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근데 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대림과 삼성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회사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 아이파크,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고 한화도 있고 건영도 있고 무지가 많겠죠? 얘들의 공급선을 모조리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 전체의 뭐가 된다고요?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교재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73페이지 맨 아래 보시니까 맨 아래쪽에 공급 함수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의 결정 요인과 공급량과의 인과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공급의 결정 요인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공급량의 변화인지 공급의 변화인지 구분하라는 문제 있죠. 거기서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공급량의 변화인지 공급의 변화인지 뭐 알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이다. 의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 전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다 고정돼 있다 가정하고 자,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러니까 이놈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걸요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급의 법칙은 두 번째 줄 보시면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가 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고 가격이 떨어지면요 공급량을 줄이고 싶다는 걸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곡선을요 시장 공급 곡선이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보다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는 얘기죠. 예, 얘네들 좀 급한 데 비하여 얘들은요 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완만하다는 얘기죠. 완만하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요걸 하려고 이게 저 시간을 좀 끌어온 겁니다. 이렇게. 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는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다. 얘는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다. 자, 딱 쓰는 순간 좀 빠르신 분들은 저 친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알겠다. 나올 겁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판매량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프. 이때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판매량이 변화가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인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이때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하는 걸 뭐라고요? 자, 공급량이 변했다 해주고 만약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린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격 이거는요 판매량 이건 누구 입장이라고요? 대림산업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대림산업 입장에서
자, 이 회사는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라면 몇 평이라고요? 3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었다. 이렇게. 자, 요 점이 지키네요. 근데 만약에 1500만 원 정도로 좋아진다면 얼마라고요?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그러면 요 두 점이 지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 본다면 이렇게 점이 지키는데 이렇게 쭉 연결한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서플라이에서요. 공급 구선이라 하는 겁니다. 이때 이걸 A점이라고 이걸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이렇게 이동했죠. 점을 타고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예, 곡선 상에서 움직인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얘와 얘 간의 관계 그렸으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도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특히 이걸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해줘야 돼요. A점에서 B점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판매량이 늘어났죠. 이걸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자, 반대로 볼게요.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었네요. 이걸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래 줘야 됩니다.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자,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자. 한 번 더 이렇게 가격 얘는 뭐랄까요? 자, 수량. 그 다음에 이건 대림산업 입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림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었다. 똑같이 3000평. 그 다음에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요. 몇 평이라고요?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게 공급선인데 이 회사는 작년 가을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지역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대림산업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그래서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이 5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자, 이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노동자분들한테 좀 안 됐지만 어쨌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다가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어디 갔어요? 원래는 1200만 원일 때는 뭐라고요? 3000평을 공급하려다가 자, 돈이 좀 남으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절감될 수 있으니까 자, 4000평을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네요. 기술이 무척 향상되는 바람에 1500만 원일 때는 5000평 공급하려다가 6000평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S1이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네요.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냐? 움직인 이유는 기술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자, 그 해당재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올해 초에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자, 기술의 수준이 향상은 없었답니다. 연구 성과가 전혀 없었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더블로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대림산업은 자, 가용 자본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이제 반을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 데 썼는데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만큼을 자재 구입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생산하려니까 생산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2000평만 공급하겠다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500만 원일 때는요 5000평 공급하려다가 3500평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거 S2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냐? 여기서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걸요. 수요가 변했다. 그래서 이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S에서 S1으로 이동했다. 자, 그럼 이건 뭐라고요? 공급이 증가했다 해줘야 돼요. 공급이, 죄송합니다. 자, 이걸 왜 수요 변화라고 했나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의 변화 요인. 자, 정신 못 차렸습니다. 공급의 변화 요인.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S에서 S2로 이동했다.
여기서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공급이 감소했다 해줘야 돼요. 공급이 감소했다. 자, 그러면 말이 좀 되게 많았는데 아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히. 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한다 이겁니다. 공급의 변화.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거를 공급 곡선이라 하는데, 요때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했다 해주는 거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다른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오른쪽 아니면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인다. 오른쪽 하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지금까지 한 거를 뭐랄까요? 이렇게 밑줄 쳐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다 해갖고, 자, 거기 의의를 볼게요. 의의에 공급량의 변화란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공급의 변화란 해당제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 기술이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도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요, 공급이 변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요 박스가 아래에 있는데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를 볼게요. 1번의 기술 수준의 변화다 해서 밑줄 쳐볼게요. 생산 기술의 향상은 그 줄 맨 끝에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그다음 그 밑에 볼게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 중간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두 번째 줄 보시면 공급의 증가,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 면에서 타재와의 가격 변화.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하기로 할게요. 잠시 후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4번 볼게요. 4번. 76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세금이다. 자, 만약에 법인세를 인상시킨다면 법인세 인상은 그 줄 맨 끝에 공급이 감소되는 겁니다. 거꾸로 정부에서 여기다 아파트 짓게 되면 보조금 주겠다 합니다. 아파트 많이 지으라고. 그러면 보조금을 확대하면 그 줄 맨 끝에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들의 가격 변화 예상. 첫 번째 줄, 공급자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요?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공급을 감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줄에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기타, 기업의 목표가 공급 확대 정책이다. 어쨌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그러면 싸게 팔든 어쨌거나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감소했다. 올해는 유독히 아무래도 홍수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고 비도 많이 안 온다. 그러면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수가 증가했다. 어떤 지역에 아파트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시장 전체의 공급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대체재 보완제 할 때는 거의 시험 문제에서 98% 정도는 뭘 물어본다고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체재 보완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를 더 많이 구입할까, 쟤를 더 많이 구입할까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급자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제어를 판매한다면 얘를 더 많이 팔을까, 쟤를 더 많이 팔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얘네들은 맥주도 만들어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소주 있죠. 진로 소주가 하이트 겁니다. 그래서 소주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맥주 회사 입장, 이 하이트 맥주 입장에서는 자, 이 맥주를 많이 팔을까, 소주를 많이 팔까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소주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그러면 가격이 좋아지니까 시장 가격이 소주 많이 만들어 팔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소주의 가격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주의 공급량 늘리고 싶겠죠. 그러면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은 소주 쪽에 밀어붙여야 되니까 맥주의 공급은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얘를 얘로 대체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쨌거나 공급자 측면의 대체제는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여기다가는 한정된 농지에다가 일부는 옥수수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고, 일부는요, 콩을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를 많이 만들어 팔까, 콩을 많이 만들어 팔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콩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쳐볼게요. 콩의 가격이 좋아지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죠? 그러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으면 옥수수 심은 데다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야지 콩 심은 데 콩 나죠? 그러면 옥수수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콩의 가격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 콩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죠? 그러면 옥수수 심은 데다 콩 심어야 되니까 옥수수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제다 해줍니다.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체제다. 자, 주의할 것은 얘 입장에서는 얘가 대체제. 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얘가 대체제가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도살업자가 있는데 도살업자가 자, 소고기도 만들어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가죽도 만들어서 야구 글러브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축구공 만드는 회사 이런 데서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 어쩐지 같이 갈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어쨌거나 소가죽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요즘에. 그러면 소가죽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죠. 그러면 소가죽의 공급량을 늘리려면 소도 더 많이 좀 때려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덩달아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함께 팔아야 만족감이 커진다. 이윤이 커진다는 걸요. 이걸 공급자 측면에서의 보완제라는 겁니다. 공급자 측면의 보완제. 그래서 자,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제하면 옥수수와 콩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완제하면요. 소고기, 소가죽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를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고 지금 처음에는 소비자 측면에서만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물어봅니다. 말이 없으면 다 소비자 측면에서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쳐본다면 75페이지의 맨 아랫줄에 보면 공급면에서의 타재와의 가격 변화다 해서 자, 공급면에서 대체제란 타재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면에서 대체제라는 것은 옥수수 입장에서 콩이 대체제 아닙니까? 다른 자라고 쳐볼게요. 타재와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타재와의 공급량은 증가시키고 해당 재와의 공급은 감소시키려고 하는 재와 자, 그러니까 타재와의 가격이 올라가면 타재의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얘는 줄이려고 하겠네요. 이걸요.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제다. 그 다음에 그 줄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 맨 마지막에 공급면에서의 보완제는 타재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타재와의 공급량이 증가되고 더불어 해당 재와의 공급량도 덩달아 증가시킨다. 자, 소고기와 소가죽이 있는데 소가죽의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얘의 공급량을 늘리고 얘도 덩달아 증가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급자 측면의 보완제라는 겁니다. 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이 기출 체크가 있는데 기출 체크에 자, 주택의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자, 일단은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니까 공급량의 변화는 무조건 해당 재와의 가격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가격이 안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공급량의 변화 요인 중에 주택 가격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는 첫 번째 줄밖에 없네요. 첫 번째 주택 가격. 해당 재화가 주택이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이렇게 해서 체크했어야 됩니다. 28회 때. 이렇게 해서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거, 요거 잘 생각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것만 잘 생각하시고, 자, 이 공급자 측면에서의 대체제 보완제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주로 소비자 측면에서만 주로 생각하세요. 자,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